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지난 예전 강의에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었던 그 물건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슷한 경우에서의 또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수강생 중에 그런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성공한 사례 이것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3468 사건이고요. 화곡동에 있는 현경 뜰한채라는 빌라입니다. 지금 대지는 6.58에 건물 면적이 전용 9평 정도 되는 빌라네요. 2억 2천 감정이 나와서 한 번 유찰 되었다가 두 번이 유찰이 됐었네요. 그리고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또 신권으로 갔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소송이 있다던가 채권자의 어떤 신청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그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시 원래 1회차부터 진행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왜 나는 안 받아주느냐, 또 어떤 데는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건에 들어가 보면 음, 우선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1억 8천 있다고 돼 있고요. 확정일자, 전입일자 다 빠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매 예약 가등기 인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유료 사이트에서는 밑에 있는 가압류를 말소 기준 권리로 잡았어요.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와 임차인 다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전 우리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있었던 천호동 물건이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원인, 말소 기준 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왜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를 설명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유는 민사의 대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민사의 대전제 1번은 뭐냐면,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민사 대전제 2번은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칙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민사의 대전제인데 이 이유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 민사의 대전제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게 있죠?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조건에 갖춘 전세권. 자,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특징, 얘네들의 권리의 목적을 볼까요? 근저당은 뭐예요? 경매 절차에서의 목적, 돈을 받기 위함입니다. 압류, 세금을 받기 위함이고요. 가압류 역시 또 돈을 받기 위함이고, 즉 이 말소 기준 권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네들은 돈을 받는 권리, 즉 금전 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외의 권리들, 가처분, 가등기, 환매등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얘네들은 우리가 행위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처분도 뭐예요? 어떠한 행위채권을 청구하는 데 있어 그 형상을 동결시키고자.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환매등기, 소유권을 되가져갈 수 있는 권리. 즉 여기 있는 권리들은 행위채권이라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금전채권은 그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행위채권은 그 권리의 목적이 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남겨두는 게, 즉 우리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조건에 갖춘 전세권, 조금 전에 금전채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위채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행위채권인 가등기, 가등기는 행위채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경매절차에서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면에 저당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았으니 당연히 소멸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로 가볼까요? 금전채권이 먼저 있고 행위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금전채권, 금저당은 당연히 돈을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았으니까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 가등기는 행위채권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인수를 시켜야 하는데 근데 이 가등기를 인수시켜버리면 당연히 낙찰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겁니다. 즉, 저당권자는 나중에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선의의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민사의 대전제 2번이 적용이 됩니다.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금전채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위채권이 들어왔을 때 이 금전채권은 배당을 받고 소멸하지만 이 가등기를 행위채권을 인수를 시켜버리면 당연히 낙찰이 되지 않거나 낙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저당권자는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아까 선의의 3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선의의 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결국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채권보다 밑에 있는 행위채권 및 모든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금전채권보다 위에 있는 행위채권들은 전부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사의 이 대전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행위채권인가? 임차인은 행위채권인 동시에 금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하면 임차인은 금전채권이 됩니다. 왜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하면 자기 확정일자보다 밑에 있는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행위채권인 동시에 금전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등기를 인수사항으로 남겨버리면 역시 이거는 낙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기네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등기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는 아까 등기부에 있었던 경매 기입 등기가 아닌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시면 자, 지금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는 금전채권이 됩니다. 자, 그 금전채권 밑에 있는 당연히 가등기, 이 행위채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지금 감정이 2억 2천이 나왔지만 문제는 어쨌든 1억 8천 이하로 낙찰이 되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감정가 금액 이상의 가치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을 받아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 이에 대한 시세에 대한 파악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건의 경우 직권 말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기긴 했는데, 그 사건 번호를 찾는데 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여기에는 실제로 좀 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가야 된다는 거,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민사소송은 판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판사 잘못 만나면 운 없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소송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혼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어, 이거를 뭐 변호사를 쓰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까지도 감수하고 간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절대 이 물건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 그래도 들고 가야 돼요. 대신 이런 물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등기도 인수, 임차인도 인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물어주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현금이 초반에 들어가는 금액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유찰이 많이 되었을 때 받으면 현금 투입 금액은 적게 들어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적어도 지금 감정가 이상의 가치가 돼야만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앞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선순위 가등기, 임차인이 있고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역시 또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수강생 실전반에서 옛날에 받았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이 기억이 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7에 5778 사건이었고요. 쌍문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용 14.8평, 약 15평짜리 아파트인데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소개해 보면 1억 8,600에 감정이 나왔다가 한번 유찰이 됐고요. 누군가가 2억 700에 받았다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경매가 나왔을 때 유찰된 금액에서 1억 8,900 정도의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차순위는 1억 6,200이었고요. 근데 이때 역시 또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했고 다시 또 경매가 나왔을 때 2018년 8월이었어요. 1억 5,500에 지금 한 명 낙찰 받았다고 돼 있죠. 자, 이 얘기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도 한번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이 2010년도에 전입과 확정이자를 받았고 보증금은 7천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월세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고 경매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주택 임차권 등기가 2016년도 8월 29일 날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임차인이에요. 전입 2월 2010년 8월 11일 확정이자로 갔고요. 그리고 보증금 7천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를 지금 강제 경매 여기로 잡고 있고 가처분이 인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주택 임차인도 2010년도에 지금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당연히 뭐예요? 금전채권이 돼요.
자, 금전채권이 되고 이 가처분은 우리가 행위채권입니다. 임차인은 금전채권이고 금전채권 밑으로 들어온 행위채권. 자, 아까 우리 민사대전제 2번을 적용해야죠. 민사대전제 1번. 권리는 권리의 목적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민사대전제 2번.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칙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가처분 자체는 행위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남겨둬야 되지만 위에 있는 금전채권, 즉 선의의 3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처분이 들어올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처분은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처분도 당연히 소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던 건데 그때 1억 5,500만 원에 이제 단독 입찰을 받았어요. 제가 이때가 어땠냐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실전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한 분이 원래 이 물건을 입찰하겠다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입찰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 이거 오늘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팀에 있던 다른 분한테 제가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그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입찰하러 빨리 법원에 가라 했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아들 뭐 유치원인가 데려다 주다가 주고는 바로 그냥 법원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독 입찰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억 5,500은 쓰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단독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입찰했는데 정말 이 금액에 단독 입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낙찰 받고 나면 그 대출 관련한 이제 브로커들 그 명함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분한테 와서는 겁을 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낙찰받은 사람 그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때문에도 잔금 납부 못했다. 그리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거 알고 받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막 겁을 줘버린 거예요. 또 이분들도 그 당시 이분도 낙찰받은 분도 그때는 순간 저를 약간 뭐랄까요 의심 믿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랬었는데 결국 이거 이쪽 가처분 쪽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연락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어쨌든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법률을 좀 알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뭐 똘똘하게 하더니만 결국 말소를 시켰어요. 자진해서. 그래서 이거 낙찰받고 2달 만인가? 한 달? 2달 만인가? 이 가처분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1억 5,500에 낙찰 받았잖아요. 바로 1억 7,500에 전세 났습니다. 네.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일 당시인데 경전철 서울에 하는 거 이제 그 발표가 났었는데 이 아파트 앞으로 지나간다는 발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임대 1억 7,500에 놓고 2달 뒤에 제 기억에 바로 2억 4천이 됐다 그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분이 낙찰받을 때 1억 5,500에 받을 때 그 당시에도 시세는 1억 한 9천 정도는 했었어요. 1억 9천? 2억 정도 했나? 2억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2억인가 있었고 아무튼 그 발표 나고 나서 4천인가 5천인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낙찰받은 스토리 우리 경사무 카페 낙찰 임장 후기 게시판 보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거 후기를 적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하는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선순위 가처분 있는 사건을 소개하면 좋은데 제가 전국을 다 뒤져봤는데 현재는 그 조건에 맞는 사건이 딱 나와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수강생이 받았던 사례를 좀 소개했는데 다만 아까 그 가등기와는 다르게 가처분인 경우에는 어,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여부했고 그 위에 들어온 가처분은 무조건 다 또 말소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제가 또 예전 우리 또 이 pending 강의에서 했던 것 중에 가처분 중에서도 사행위 취소에 대한 가처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고한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쟁점의 소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이 가처분 경우에도 후순위라 하더라도요. 이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쟁점의 소송이라면 그리고 원고가 승소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은 약간 예외로 둬야 되고 그런 게 낙찰받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선순위 가처분이 임차인 다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처음부터 다 악의로 보기 때문에 어, 스스로 전득자들이 선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또 가처분자가 승소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 경우에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약간은 예외로 두시고 이런 물건들 여러분들 물건 검색하실 때 참고하셔서 뭐 공부 삼아도 공부도 해보시고 적당한 물건은 나중에 입찰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